2023년 10월 16일에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죄가 2023년 10월 16일에 기소가 됐는데 그 직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저기 PD님이 그거 좀 띄워주세요. 그 유창훈 부장 그 결정문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어쨌든 그거 좀 띄워주시고 그 전에 그 2023년 10월 16일에 기소가 됐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저기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풀어주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썼던 그 결정문이에요. 그래가지고 피의자 이재명 그 죄명은 뭐냐? 뇌물 등. 이 뇌물 등인데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백현동은 그 업무상 배임이고요. 그다음에 뇌물은 쌍방울이고요. 그다음에 위증 교사가 또 있는 거예요. 요렇게 세 가지가 죄명이었는데 결과는 기각이었다. 근데 1번 보세요. 혐의 소명에 관해서 본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줄을 그냥 끝내놨어요. 위증교사 혐의 소명되는 것으로 보여.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는 어쩌고저쩌고,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더 볼 것도 없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줄로 끝이에요. 보세요.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어쩌고저쩌고 뭐 하나 뭐 이러이러한 것도 어렵다고 보인다. 그 다음에 끝에서 세 줄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들에 의할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딱 끝냈어요. 그 다음에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 본다. 위증교사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가 빼박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거는 김동연 부장판사가 위증교사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저 그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유창훈 부장판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은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그 이은정 변호사 그 모셔다가 이야기했듯이 영장판사는요 당일날 기록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막 그 이만큼 막 큰 기록을 갖다가 판사니까 중요한 부분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날 당일날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이 왜 대북 송금의 경우 쌍방울 같은 경우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졌느냐? 아, 내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기록은 많은데 볼 시간이 없다. 그런데 위증교사 같은 거는 딱 봐도 빼박이네. 왜 빼박입니까? 김진성이 자백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갖다가 봤을 때 위증교사죄는 그냥 뭐 다툼의 여지도 없이 그냥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저게 9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10월 16일에 검찰이 그 기소를 갖다가 합니다. 기소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원래 형사재판, 그러니까 재판부가 민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렇고 단독 판사가 있고 합의부 재판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민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가액이 다툼이 되는 소송의 가액이 크면은 합의부로 가고 작으면은 뭐 몇천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 그런 것들은 단독 판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형사는 돈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냐? 형량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다음에 뭐 사형 무기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형량이 세니까 법에 규정된 형량이 세니까 이런 것들은 합의부에서 하는데 그것보다 형량이 작은 사건들은 누가 하느냐? 단독 판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증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냐?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단독 재판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그 위증죄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사안은 누가 판단한다? 어떤 재판부가 그 재판한다? 단독 재판부가 재판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받고 있는 재판부는 합의부 재판부예요. 왜 합의부 재판부냐? 이거를 그 단독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거는 합의부가 한 게 맞다라고 결정해 버리면 단독 사건도 합의부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이 이 위증교사 사건을 어디다가 배당을 했습니까? 랜덤으로 이렇게 요번에 신진우 부장판사 때처럼 랜덤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딱 찍었는데 신진우 떨어졌네? 이게 아니에요. 랜덤으로 막 돌렸는데 또 김동연 떨어졌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그 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하고 수석 그 부장판사가 김동연 부장판사 재판부로 아예 지정을 갖다가 했는데 배당을 했는데, 그런데 김동연 재판부가 뭐다? 그게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성남 FC를 하고 있었던 그 재판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다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법원이 해도 너무한다. 아니 그럼 재판을 언제까지 하라고. 지금 대장동도 못 끝냈는데, 위례도 못 끝냈는데, 거기에다 또 검찰은 성남 FC하고 그걸 갖다가 백현동을 또 대장동하고 여기다 붙이면 어떡하냐. 저 같은 사람 그렇게 한탄을 갖다가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위증교사는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김동연 재판부에 배당을 갖다가 했네. 그럼 붙이란 이야기 아니야? 야, 이것까지 붙여? 야,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판결 선고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해도 너무한다. 저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그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거는 잘라야 된다, 찢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거를 붙일 줄 알았어요. 병합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석 부장판사와 법원장이 배당은 했는데,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이거를 병합할지 말지는 재판부가 김동연 부장판사가 결정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시그널이 병합하라는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다가 배당을 해?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합의부가 수원에 13개가 있는데 중앙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훨씬 많잖아요. 그 많은 데에다가 딴 데다가 주면 되지.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려운 사건인가? 저같이 판사는 15밖에 안 한 저 같은 변호사도 충분히 그냥 재판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걸 왜 김동연한테 보내? 김동연한테 보낸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병합해라, 이런 시그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때 변수가 누구였냐면, 저 사람이 누구예요? 김진성 씨예요? 저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변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김진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는 피고인이 2명이에요. 위증을 한 김진성과 교사를 한 이재명, 피고인이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성 입장에선 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피고인으로 기소가 됐는데 빨리 재판을 갖다가 해서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고 하면 벌금인지 실형일지, 실형이라고 하면 구속될지 아닐지, 구속된다라고 하면 1년일지 2년일지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내가 이제 안심하고, 그래, 매도 빨리 맞는 게 낫지, 너 저 맞을 거야, 근데 몇 대 맞을지 몰라, 언제 맞을지 몰라, 그러면은 그냥 마음 조마조마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삐쩍삐쩍 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진성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막 가니까, 그러니까 김동연 부장판사가 병합시키지 않고 분리해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소는 2023년 10월 16일 날 됐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재판은 언제 시작됐느냐? 1월 8일에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2달을 그냥 잘라 먹은 거야. 왜냐하면 단독 재판부를 합의 재판부로 돌리고, 합의 재판부 병합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하느라고 2달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1월 8일, 22일, 2월 26일 쭉 해가지고 6월 10일까지, 이달 10일까지 재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재판 몇 번 했느냐? 8번 한 거예요. 8번 했는데 증인으로 누가 나왔습니까? 김진성 같은 사람 나왔고, 김진성 씨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KBS의 그 최 PD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KBS의 최 PD 위에 있었던 뭐 국장님도 나왔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아마 재판할 만한 게 있을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재판 날짜가 7월 8일하고 7월 22일 2번을 더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재판을 10번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재판 무슨 10번씩이나 합니까? 어쨌든 10번을 갖다 하는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 7월 22일 10번째 재판에는 변론을 종결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아이 그 뭐 애완견이 뭐니 뭐 그런 이야기 할 거 없이 아 내가 무죄다 나 떳떳하다 그러면 빨리 재판부에다가 아 판사님 빨리빨리 재판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빨리 선고를 갖다가 해주세요. 무죄를 갖다가 빨리 선고해 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증인들을 갖다가 잔뜩 이걸 갖다가 하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그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저는 뭐 출마를 안 해봐가지고 뭐 잘 모르겠지만 출마하면은 그 사람의 그 범죄 경력 조회 같은 것들 이렇게 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죄 경력 조회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현직 성남시장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 사퇴했겠죠. 성남시장 그 재선 성남시장 출신의 이재명 후보의 전과가 4개가 있었던 거예요. 뭐 음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걸 갖다가 해명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검사 자격 사칭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왜 검사 자격을 사칭하냐? 아니 뭐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음주운전 전과 있는 사람들은 꽤 되잖아요. 그런데 후보들 중에 검사 자격 사칭한 사람은 역사상 아마 이재명밖에 없지 않을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갸우뚱 이상하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성남시장인 줄 알았더니 검사 자격 사칭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갖다가 했잖아요. 그게 허위 사실이다 해가지고 2018년도에 그때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형님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권순일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죄가 나왔고 하나만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서 형님 관련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1심 무죄, 2심 유죄, 그 대법원 무죄 이렇게 딱 나왔던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검사 자격 사칭죄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였던 건데 이게 기소가 2018년 12월 11일에 기소가 됐어요. 이 경기도지사 그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진성 씨가 그 법정에 나가서 위증한 거는 그거로부터 딱 2달 뒤였어요. 2019년 2월 14일에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 비서였고 과거에 지금은 2019년도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형님으로 떠받들었던 누구? 김인섭과 같이 일했던 김인섭의 측근이 되어버린 이전에는 김병량의 가방 못지 지금은 김인섭의 측근인 누구? 김진성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출석해가지고 증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증언을 갖다가 한 거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거예요. 김병량 시장 측에서 그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쏙싹쏙싹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내가 검사 자격 사칭죄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지만 이런저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명한 게 허위 사실까지는 아니다라는 식의 변명을 한 거고 그거를 뒷받침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김진성인데. 김진성의 신분이 김인섭의 측근이라고 하는 거를 재판부에다가 밝혔겠습니까? 안 밝혔겠지. 제가 김진성 씨라고 해도 그때 판사한테 나가가지고 지금 뭐 합니까? 그냥 뭐 직장 생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했었습니까? 김병량 시장의 가방 못지였습니다. 김병량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척을 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사라도 김병량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김병량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데 김병량 씨하고 맨날 붙어 다니면서 이것 좀 해줘, 커피 좀 타다 줘. 그러면 커피도 타주고 가방 좀 들어줘. 그럼 가방도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옆에서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하면 그럼 제가 판사라도 저 사람 말이 맞겠지. 그 다음에 그냥 그게 사실이 아니면 설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그 후보자를 위해서 뭐 이렇게 유리한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유리한 뭐 이야기를 갖다가 했겠어? 그러면서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또 뭐 이렇게 뭐 유죄 나오긴 좀 유죄 때리긴 그렇지. 이렇게 가지고 1심, 2심, 3심이 다 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증교사 사건이요. 어떻게 해가지고 들통이 난지 아세요? 이게 김진성 씨가 양심 선언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는 짓을 갖다 보니까 해도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조명현 씨처럼 그 김진성 씨가 손 들고 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드러난 거냐면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녹취 파일이 있는 거야. 그 김진성 씨 핸드폰에 녹취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풀어가지고 딱 봤더니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무려 3번이나 아이 김진성 씨 뭐 이거 그 뭐 이거 옛날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기억이 날 거야. 왜 기억이 안 나? 좋은 말 할 때 기억을 해야지. 기억 진짜 안 나? 그럼 내가 보내줄게. 뭐 보내줘? 변론 요지서. 한번 읽어보고 기억이 안 나면은 안 나도 기억을 나게 하고 기억이 반대가 되더라도 기억을 수정해라. 이런 뉘앙스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뭐였다? 변호사잖아요. 아니 제가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가 녹음을 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요. 설마 했겠지 지가. 설마 제가 이거 내가 이야기한 걸 녹음을 했겠어?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나 아니면은 변호사니까 그래도 이걸 갖다가 단도리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위증을 교사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되면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 빠져나갈 구멍이 뭐냐면 이거는 내가 어쨌든 김진성 씨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모든 정황 같은 것들이 그러냐?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재판하고 쭉 그렇게 보면 민사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민사 재판도 마찬가지고 형사 재판은 더더욱 그렇고 민사 재판은 상대적으로 증언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판사님들이 사람의 말을 안 믿어. 판사님들은 하도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판사들은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처음에 뭐 사건 의뢰할 때 아 변호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 진짜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소장을 갖다 쓰잖아요. 그럼 답변서가 딱 날라온다고. 날라오는 거 딱 보면 이상한 내용이 딱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저희 클라이언트 불러가지고 아니 저기 그 사장님 대표님 이게 그 답변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제서 아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그런데 판사 검사들은 뭐 더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언의 가치가 문서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형사사건은 증거가 있습니까? 뭐 뇌물죄 같은 거 할 때 민주당에서는 뭐 물적 증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적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물적 증거라고 하는 거를 남기면 그건 진짜 무서운 사람이지. 뇌물 주면서 그거 갖다가 계좌이체하는 거 봤습니까? 뇌물 주면서 그 민사소송처럼 계약서 쓰고 합의서 쓰고 각서 쓰는 거 있습니까? 없지. 다 현금이지. 그런데 내가 그 진짜 뇌물 준 사람 중에 뭐 나쁜 사람들은 뭐 나쁜 사람인 거지. 그거는 날짜를 써놔요. 그 내가 2024년 뭐 6월 20 뭐 오늘 며칠이야? 6월 19일 날 뭐 정혁진한테 뭐 1,000만 원 줬다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수첩에다 끼짝끼짝 써놓으면 그게 유력한 증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으면 뭐가 유력한 증거입니까? 말이 유력한 증거인 거지.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민사 소송보다 형사 소송에서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누가 위증을 갖다가 합니까? 웬만해서 사람들 위증 안 해요. 위증을 안 해요. 제가 지금
그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실시간 보고 계시는 분이 지금 막 5천 명 됐는데 와 되게 많다. 5천 명이나 되네. 지금 보고 계신 5천 명 중에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되네.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이고 다들 착하신 분 아닌가? 다 저같이 거짓말 많이 하나? 거짓말 안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위증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위증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증인으로 나가셨던 적 있으신 분들은 꽤 그래도 상당히 계실 텐데 증인으로 나갔어도 위증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 위증은 형사처벌 받는다고 증언하기 직전에 손들고 선서하고 판사가 경고합니다. 판사가 경고해요. 그 증인 이번에 증언하시는데 거짓말 말하면은 그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서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 위증을 갖다가 증언을 그렇게 위증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하는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돌직구 라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 나랑 진짜 친한 친구, 그 다음에 내 집사람, 우리 아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우리 삼촌, 내 조카, 내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형사적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내가 증인으로 나갔는데 보면은 우리 형님이 나한테 야 혁진아 너 이것 좀 이거 해줘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해줘 지금 내가 잘못하다 깜빡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저랑 되게 친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 않을걸요? 두 번째 더 노골적인 건 뭐냐면요 돈을 갖다가 줘요. 일로 와 보세요. 저기 김 과장 일로 와봐. 저기 우리 이러이러한 거 있는데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5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이런다고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높은 사람, 센 사람, 무서운 사람이 압박을 갖다가 할 때. 그때는 내가 하기 싫어도 사람이 맨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다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걸 갖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김진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걸린 거예요. 첫 번째는 김인섭하고 같이 일을 갖다가 하는데 김인섭 씨도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물어봤다라고 하면 그거 그냥 저 이재명 대표 별것도 아니니까 그냥 저기 좀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거기 해달라는 대로 해줘. 그러면 어차피 우리 사업하는데 김인섭이 했던 사업이 뭡니까? 백현동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도 누구랑 같이 했다는 겁니까? 김지성 씨랑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그 시장이 잘 되고 이재명 대표가 잘 돼야 이재명 지사가 잘 돼야 우리한테 떡고물이 떨어져도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좀 알아서 해줘.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전화 딱 했을 때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갑자기 전화가 딱 왔어. 모르는 전화가 딱 왔어. 띠리릭 해가지고 딱 받았어. 여보세요 딱 했더니 저 이재명입니다. 저랑 친한 서정욱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서정욱이가 이재명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만났다고 그랬나? 제가 서정욱 변호사 유튜브 봤는데 그때 전화를 받았나? 어디서 만났나? 쫄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웃겨가지고 천하의 서정욱이가 이재명 대표 딱 만났는데 쫄았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쫄 것 같은데요. 저도 만약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여보세요 딱 그런데 저 이재명입니다. 네? 누구시라고요? 나 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속으로는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쫄지 않으실 분들 있을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진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3번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김진성이 어떤 사람인가 전 잘 모르겠는데 김진성이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자동적으로 녹음 기능 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통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진성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저는 저희 김진성 씨가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하고의 이재명 경기도 당시 경기도지사하고의 그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녹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게 나보고 범죄 저지르라는 거고 위증하라는 거고 그게 굉장히 집요하고 한 번도 아니잖아요. 아이 저 같으면은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김진성 같은 사람한테 전화 딱 하고 아이 그럼 뭐 지가 알아서 뭐 위증해 주겠지 뭐 설마 내 말을 씹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만 하지 그 다음에 또 야 위증해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전화하고 그냥 알아서 했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김인섭 씨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김인섭 씨한테 아 인섭이 형 저기 김진성이가 저 형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잖아. 근데 걔 이제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좀 나한테 잘 좀 이야기 좀 해주라고 그렇게 해줘.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무려 3번 이상을 전화를 했잖아요. 아는 거예요. 김진성의 증언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얘를 단도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게 성공해가지고 무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 김지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거 혹시 모르니까 내가 녹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자동 녹음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 누구야 그 옛날 그 무슨 이 부총장 있었잖아요.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 그 녹음을 했었을 거고 이 김진성 씨는 제가 봤을 때 아 또 전화가 왔네. 아 무섭다. 이건 내가 녹음해 놔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이걸 나를 셀프 프로텍트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김진성 씨는 의식적으로 녹음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 드러난 거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진성 씨는 조명현 씨하고 달리 내가 스스로 이걸 갖다가 오픈해가지고 내가 이거 그 선언한 게 아니고 검찰에 의해서 밝혀졌고 검찰에 의해서 이 녹취 파일이 딱 나오니까 김진성 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위증한 거는 더 이상 내가 감춰봤자 소용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위증 자백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빼박인 거고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다? 아예 빨리빨리 이제 재판이랑이라도 빨리 끝나가지고 뭐 벌금형을 받든 아니면 뭐 집행유예를 받든 설마 내가 구속은 될까?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재판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게 이 정도 물증이 나왔는데도 아직까지도 판결을 안 한다?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요. 지금 빨리 그 중앙지방법원장 찾아가가지고 아 이런 사건인데 그 다음에 아까 저 돌직구에서 전주의 의원님이랑 방송했는데 전주의 의원님은 요번에 뭐 잘 안 되셔가지고 안타깝지만 판사 출신 그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그런 의원님들 그 법원장 찾아가가지고 아 이거 빨리 이러이러한 것들 국가를 위해서 빨리 그 정리를 갖다가 해줘야지. 아 무죄면 무죄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또 조금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생각이 뭐냐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 형량이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양형 기준 그것만 좀 띄워주세요. 제가 아까 형법 보여드렸잖아요. 그 형법에는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판사들이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형법 규정이 아니에요. 판사들이 실질적으로 형을 선고할 때 유죄냐 무죄냐 뭐 이런 것들은 뭐 판례 찾아가고 뭐 해가지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이 유죄로 결정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이 피고인에 대해서 그 선고를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이때
참고하는 게 그게 양형 기준이거든요. 이 양형 기준 누가 만듭니까?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있어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결정한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 그 사건들의 형량이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대법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형 기준에 따를 때 제일 위에 위증죄 보세요. 위증죄. 기본이 몇 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본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은 뭘로 나와 있습니까? 10개월부터 3년. 그러니까 위증죄는 웬만하면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 때려라. 이거는 벌금형은 때리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가중하게 되면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때려라. 감경할 사유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보는데 감경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감경 요소 있잖아요. 뭐 우발적 범행, 그 다음에 뭐 위증이 뭐 중요성을 갖지 않을 때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이런 것들은 감경 요소예요. 이 감경 요소에 해당된 사람이 누굽니까? 김진성이지. 그러니까 김진성은 기본보다 감경되는 형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징역 10개월 이하나 집행유예나 아니면 벌금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중사유 아니겠습니까? 가중사유를 갖다 한번 볼게요. 맨 오른쪽에 있잖아요. 두 번째,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세 번째, 두 번째, 그 밑에 줄,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세 번째 쭉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쭉 밑으로 내려가서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있잖아요. 그 다음 줄 그 세 번째 박스의 맨 마지막 위증을 교사한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제가 설명을 갖다 해드릴게요. 위증을 해도 판사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밥만 먹고 재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사들이 대부분 맞는데 오류를 정할 때도 있어요. 판사들은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좀 웃기다는 생각을 갖다가 했었어요. 저랑 뭐 법대 같이 다니고 연수원 같이 나오고 근데 이제 저는 변호사 있고 쟤는 판사를 갖다가 했는데 판사 한 20년 넘게 하니까 지가 다 아는 줄 알아. 그래서 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판사는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판단이 틀린 판단하겠습니까? 틀려도 본인은 맞다라고 판결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쉽게 말하면 어떤 식이냐면 김진성이 같은 사람이 위증을 해도 내가 밥만 먹고 재판만 한 사람인데 네가 이야기한 거 뻥이야. 그러면서 이재명을 유죄를 딱 때렸다. 그러면 김진성의 형은 작아지는 거예요. 왜 작아지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못 미쳤으니까. 그런데 김진성의 저와 같은 거짓 증언이 가짜 증언이 거짓말이 위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김진성이 저런 증언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설마 1심, 2심, 3심을 다 거치는 가운데 이게 검사 자격 사칭과 관련된 거짓말이 무죄가 나왔겠습니까? 단돈 100만 원이라도 벌금 100만 원이라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 요소 1번 첫 번째 가중 요소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성이가 경기도 지구원이었으면 더 정확했을 텐데 경기도 지구원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이재명은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진성은 그야말로 그냥 성남시장에 가방 못 지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라고 하는 말은 좀 넓게 생각해가지고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압박을 갖다가 하면은 가중 요소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가중 요소가 1개, 2개. 세 번째 위증을 교사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범죄는요 실질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더 강하게 처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을 갖다가 했어요. 사람을 갖다 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뒤에서 교사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누구 죄가 더 큽니까? 아무리 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칼 들고 찌른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증은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가중교사란 얘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직접 법정에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뭐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언제 어디서 목을 갖다가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아닌 사실을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한 실질적으로 위증한 것보다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위증 교사가 왜 더 나쁩니까? 사람이 교사받지 않고는요 위증을 하지를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거짓말 안 하신 분 없잖아요. 위증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증은 강하게 돈이든 뭐 권력이든 무슨 관계든 이런 걸로 강하게 교사하지 않으면 위증이라고 하는 범죄는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증은 그냥 단순 위증보다 위증 교사가 더 가중 요소로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 위증의 본범보다 위증의 교사범이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양형 기준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징역 몇 년 받아야 되겠습니까? 벌금 받아야 되겠습니까? 벌금 1,000만 원 받겠습니까? 500만 원 받겠습니까? 그러면 위증교사는 기본이 6년,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예요. 최소한 징역 1년 6개월은 받아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가중 요소가 하나도 아니야, 둘도 아니야, 3개가 있잖아요. 제 판단으로는 3개 있거든요. 그러면 가중 요소 3개 다 때리면은 가중 요소 개당 점당 뭐 옛날 저희 뭐 고스톱 때 점당 뭐 100원, 점당 1,000원 이렇게 치지 않았습니까? 가중 요소 한 개당 6개월 잡으면 그러면 가중 요소 3개니까 1년 6개월이네. 그러면 기본 1년 6개월에다가 가중 요소 1년 6개월 합치면 그럼 딱 3년이네. 제가 만약에 재판장이라고 하면 징역 3년 정도는 선고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 위증은 더 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심한 문제가 있느냐? 그냥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죄가 나와야 되는데 무죄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처벌받는 걸 면했다. 끝.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지사직이 박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탈돼야죠. 그러면 경기도 지사직이 박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기도 법인카드를 김혜경 씨가 지 마음대로 긁었겠습니까? 응? 경기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사모님 팀 멤버가 누굽니까? 배소연. 그리고 또 누굽니까? 조명현. 그 사람들 월급이 경기도에서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몇 억이에요. 그것만 해도. 응? 경기도에서 사과값, 뭐 딸기값, 제사 비용값 이런 거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그 김진성의 위증이 이런 결과를 갖다가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심한 거 뭡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쌍방울 대북사.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날라갔으면 이 재판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습니까? 2019년 2월 달에 시작됐잖아요. 이 재판의 1심 판결이 언제 나왔냐면은 그때 나왔단 말이죠. 2월 14일 날 해가지고 5월 달에 2019년 5월 달에 1심 판결 나왔거든요. 유죄가 나오고 9월 달에 또 유죄 나오고 대법원에서 또 유죄 나오고 그러면은 쌍방울의 김성태가 800만 불을 북한에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 100억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2019년 뭐 1월부터 돈 보내기 시작했으니까 한 500만 불 정도는 보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00만 불을 딱 보냈는데 4월 달, 5월 달에 판결 나왔으니까 500만 불은 보냈겠네. 500만 불은 김성태가 보냈을 것 같은데 추가 300만 불 안 보냈을 것 같은데요. 1심에서 유죄가 딱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김지성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증언을 갖다가 했는데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는 저기 뭐 그러네. 그러면 저희 그 경기도 지사직 날아갈 수 있겠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가 없었으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낼 돈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직에서 날아가게 되면 대선 후보 나올 수 있었나요? 못 나왔잖아요. 대선 후보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막 뭐 이렇게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연 부장판사와 그 배석 판사들은 이 위증교사죄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뭐 유죄받고 무죄받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그 여파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한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되고 그거에 맞게 자신의 행위에 맞게 책임을 갖다가 부담하도록 판결 선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야 그래야지 법원에 권위가 올라가고 법원의 신뢰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